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줄 그분,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정 많고 덕 많은 남자,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 네. 잘 보내셨죠? 그럼요. 잘은 비 오나요? 보냈는데 여기는 스튜디오가 바깥 날씨 볼 수가 없어요. 있구나. 네. 놀리는 건가요? 아니, 비가 많이 와요, 지금. 거기도요? 예, 여기도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제주도는 겠다고 하는데, 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영향권에 있어갖고 전국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구름 자체가 위쪽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아래쪽이 조금 개고 있고 위쪽이 호우특보가 많이 내려지고 있는데 하여튼 다들 날씨 계속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아, 그쵸. 경포자가 드디어 경제 포기자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어떻게 일타 강사라는 그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저를 약간 일타 강사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자랑인데 그걸 제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에 빠졌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 코너 제목이 참 쉬운 경제인데 참 어려운 경제로 바꾸세요. 안 되겠어요. 참 쉬운 경제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참 쉬운 경제. 이번 주에도 설마 어려운 경제 용어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전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김 PD가 저한테 무언에 압박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휴디는 억양에서 야, 그만 좀 하자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제가. 그쵸. 그리고 청취율이 뚝 떨어질 것 같았어요. 이거 한 번 더 하면. 그래서 조금 오늘은 정말 쉽고 당장 내일 대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내일 그 글로벌 이벤트하고 국내 이벤트가 각각 하나씩 준비가 돼 있어갖고 이 얘기 가지고 왔어요. 이벤트,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런 이벤트 아니에요. 그래도 이벤트. 꽃다발 주는 이벤트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나눠주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벤트라고 하니까. 목요일에 근데 은근히 이런 이벤트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이벤트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잭슨홀 미팅. 마이클 잭슨. 이건 생각지 못한 반응인데. 아니었어요? 삐릿 그 느낌이었네요. 삐릿. 잭슨홀 미팅. 이게 뭐예요? 마이클 잭슨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긴 했어요. 근데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미팅 자체를 홀에서. 그러니까 미국 연방은행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있어요. 매년 8월에 요맘때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총재 그리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와이오밍주의 휴양지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경제 정책 심포지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딱딱하네요. 딱딱한데 어쨌든 휴양지에서 낭만 있게 주요국의 중앙총재, 재무장관, 경제학자,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니까 재미는 없겠죠. 1978년부터 이게 열렸고요. 85년까지는 미국의 농업 관련 주제를 다뤄가지고 경제 쪽은 아니었는데 86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금융시장 관한 주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명해진 게 여기에 참여한 주요 경제학자나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시장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예요. 아무래도 참여하는 면면들을 보면은 이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한마디로 방금 설명해 주신 거를 토대로 한번 보자면은 휴양지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경제 정책 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신 건데요. 실제로 이게 유명해진 거는 2010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2009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즈음에서 당시의 연준 의장 이름이 벤 버냉키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막 푸는 걸 양적 완화라 그러잖아요. 이 양적 완화를 벤 버냉키 의장이 했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한 게 실제로 통화정책 회의에서 반영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번에도 누가 가냐면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두 참석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8월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없어요. FOMC라고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이나 경기 진단을 8월에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8월이 잭슨홀 미팅 자체가 FOMC의 대체적 성격으로 그러네요. 여겨지기도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데 결국에는 연준 의장 입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9월 FOMC에서 어떻게 연준이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예측해보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 관심사도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네요. 그렇죠. 인하를 할 거냐, 한다면 얼마나 할 거냐. 뭔데 지금 9월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선 100%로 보고 있어요. 99도 아니고 100%인데 네. 이거를 0.5% 내릴 거냐, 0.25%포인트 내릴 거냐.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9월에 한번 내린다고 했으니까 100% 시장 예상대로 한번 내리면 11월에 또 내릴 거야, 12월에 또 내릴 거야. 이렇게 몇 번 내릴 건지를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난주 월요일에 진짜 증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잿빛이 됐었거든요. 그쵸. 이런 걸 처음 봤으니까. 그래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야 지금 통화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9월에 금리는 무조건 미국은 0.5% 내려야 되고 아니야 9월까지 갈 것도 없고 8월에 긴급으로 이거 빨리 회의 열어가지고 금리 인하 당장 하고 시작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경기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정말 높으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 잦아들었고요. 그 얘기 쏙 들어갔고 미국 증시는 전고점을 거의 회복을 했고 완전히 증시도 안정을 찾으면서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분위기를 굳히는 정도의 발언만 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10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 되겠죠. 그러네요. 실제 이 자리에서 금리 인하 분위기는 좀 굳힐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의 폭이나 향후에 우리가 몇 번을 하겠다 혹은 뭐 경기를 어떻게 보겠다 이 언급은 굉장히 조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경제 학술 포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 이야기가 오가는 게 맞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럼 일단 내리는 것은 거의 명확한데 0.5를 내리냐 0.25를 내리냐 그렇죠. 요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영향이 많이 달라질까요? 예, 근데 지금은 0.25%포인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한 번 내리는 거예요. 한 컷 내리는 건데 요거 내릴 확률이 지금 한 75% 되고요. 시장에서는 네. 이제 빅컷이라 그러거든요. 0.5%를 한 번에 내리는 걸 요렇게 내릴 확률은 25%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0.25%포인트 내린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맞춰갖고 한국은행이나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을 한 것과 9월 혹은 향후 정책 방향성이 대부분 일치합니까?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 지금 하신 건데 결론부터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일치하느냐 아느냐를 보면은 이게 예측이 좀 되거든요. 저도 이 그렇죠. 부분을 좀 봤어요. 그래갖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좀 함정이에요. 아 그래요? 파월 의장이 2018년도부터 연준을 이끌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말한 거하고 뭐 동일하게 간 적도 있지만 아니었던 적도 있어요. 2021년도에 복귀를 해보면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하긴 했는데 네. 돈을 많이 풀고 그래갖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갔잖아요. 공짜로 돈 주고 막 그래가지고 물건 사고 사람들이 막 고기 사 먹고 그러니까 고기값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파월 의장이 이거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부작용을 우려한다고는 했는데 근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시장의 정책을 내놓아가지고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았고 시장의 충격이 엄청 컸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인플레와 싸우겠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니까 이건 일관성이 있었다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게 뭐 잭슨홀 미팅에서 말한 게 다음에 나온다 이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대선도 있고 미국 그냥 그렇게 보여지곤 있어요. 그렇군요. 한마디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네. 뭐 큰 틀에서만 경제 흐름에 대해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더라. 요 정도만 우리가 좀 알고 가야겠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네.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이벤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금리 이야기로 온통 도배가 되긴 합니다.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큰 게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상황들이
금리로 그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금통위예요 또. 맞아요. 시간이 내일이에요. 참 빠르죠.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도 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미국이 뭐 9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선제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봐요. 사실은 선제적 인하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정부하고 여당은 금리 인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러니까 6월에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발언을 했었어요. 뭐 2달 전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송원석,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월에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5월 금통위부터 금리를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온 바가 있었고 8월에는 금리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실기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론 자체는 지금 무조건 동결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론 자체는 그런 거고 이건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아니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환경 자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진짜 할 수 있어? 지금 환경은 어때? 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은 괜찮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넉 달 연속 2%대. 물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제의 물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지만 그 통계상으로 잡히는 거는 넉 달 연속 2%대예요. 그리고 연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죠. 원달러 환율 1,320원대까지 순식간에 내려왔어요. 그럼 고물가하고 그동안 고금리 장기화에 민간 소비하고 투자 내수 부진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를 금리 인하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우리는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 가능성도 높고 많이들 언급도 했고 그런 환경도 만들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집값이죠. 집값. 이거는 오로지 집값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서울 집값이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 취재를 좀 했거든요. 그 부동산 몇 군데 직접 갔어요. 만나보고 진짜로 이럽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네. 한 달 전하고 비교를 딱 한 달 해봤는데 네. 진짜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거래가 되고 있고 물론 신축 위주인데 구축들도 같이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이게 연쇄 도미노거든요. 올라갈 때도. 그 실제로 보니까 7월에 서울 주택종합,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모두 합친 건데 매매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 0.76% 올랐고요. 이 상승폭이 2019년 12월 약 5년 만에 가장 큰 거고 수도권 집값도 0.4%나 올랐고요. 지방은 내렸는데 하락폭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주택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지금 같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계 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건데요. 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가계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계 대출을 해가지고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14일 기준으로 하고 4조 2,300억 원 늘어났는데 지난달 증가액이 7조였어요. 이 정도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죠. 말 그대로 5대 은행에서 나간 것만이니까 이게 네네. 저축은행 빼고 금통위가 금리를 낮췄다가는 주택 가격이랑 가계 대출을 당연히 자극하겠죠. 이자 싸지니까 더 빌리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집값 급등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슬그머니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정부가 이거 가계대출 잡으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출 금리를 5번 정도 올렸어요. 금리가 인하 시기에 이 핑계 대면서 계속 올리거든요. 예금 금리는 시중 금리 하락한다고 내려요. 우리가 예적금 하는 거는 내려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출 금리는 이 핑계 대면서 올리니까 맞아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마진인 예대 마진이 이게 은행의 주 수익원인데 더 커졌죠. 그래서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거나 정부도 이런 대출 증가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하거든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더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2단계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에서 1.2%포인트까지 상향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원 연봉인 사람이 소득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이게
결국은 집값 상승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리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안타깝지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갖고 금통위도 이번에도 현상 유지를 결정하면서 그냥 동결하고 집값을 경계하는 다소간의 매파적 메시지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창용 하는 총재가 7월 금통위에서 하느니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로 기대를 크게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정 경제 전망에도 나서거든요. 내일 네. 한국은행이. 네. 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종전과 같은 2.5%로 제시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내수 부진에도 반도체 경기 개선세가 지금 뚜렷하다 보니까 수출이 괜찮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소폭 낮추거나 종전 전망치인 2.6% 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참 쉬운 경제 계속 가도 되겠네요. 웃겠습니다. 참 네. 어려운 경제 말고 참 쉬운 네. 경제로 계속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참 쉽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쉽게 부탁드리고요. 예. 뉴델리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 오늘도 참 쉬운 경제 시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